여러분, 한국의 P2P 금융시장 지금 정말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졌는데 신기하게도 성장은 딱 멈춰버렸어요. 마치 잘 자라던 식물을 너무 안전한 유리온실 안에 가둬버린 느낌이랄까요? 오늘 이 기묘한 역설의 원인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온투업, 그러니까 P2P 금융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는 대신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하고 돈을 굴리고 싶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법의 보호를 받게 돼서 훨씬 투명하고 안전해졌는데 시작은 왜 갑자기 얼음이 됐을까요? 이건 정말 금융계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역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고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P2P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역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산업의 역사는 짧지만 정말이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2015년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얼마 안 가서 대규모 사기 사건들이 빵빵 터지면서 신뢰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죠. 결국 2020년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투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장의 성장 시계가 멈춰버린 겁니다. 이 새로운 법의 효과는 뭐랄까 즉각적이고 또 강력했습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여기 보세요. 231개나 되던 회사가 순식간에 4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80%가 시장에서 사라진 정말 거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80%가 사라진 지금, 살아남은 시장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조 원. 와, 이렇게 들으면 엄청나게 큰 금액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숫자 하나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해요. P2P 시장 전체 규모가 약 1조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권 대출 시장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그마치 1,800조 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P2P 시장은 사실상 거대한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P2P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2.5 금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은 3금융권, 대부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숨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극도로 신중함입니다. 대출의 무려 90%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만 나가요. 과거에 크게 되었던 경험 때문에 어떻게든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진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담보의 종류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비중이 1년 만에 19%에서 35%로 거의 2배 가까이 확 늘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이죠. 상위 3개 회사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 놀랍게도 이 1등, 2등 하는 회사들조차 아직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확보했지만 정작 돈은 못 버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혹시 한국 P2P 모델에 뭔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야를 이제 해외로 한번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와 비슷한 성장통을 겪은 해외 시장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들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초기에 시장이 막 커지다가 스캔들이 터지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결국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의 생존 전략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
여러 개인 투자자에게 의존하는 대신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로부터 큰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무나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처럼 특정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해외의 교훈들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과연 한국의 P2P 산업은 이 글로벌 청사진을 따라서 새로운 챕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P2P가 가진 잠재력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엄청납니다. 대출이 급한 중신용자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고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업계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해외처럼 안정적인 기관 자금을 끌어와야 하고요. 둘째,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반보에만 머물지 말고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야겠죠? 결국 한국 P2P 산업의 미래는 이 글로벌 교훈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숙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안전한 세장 속에서 과연 다시 성장의 날갯짓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진화할지 아니면 그냥 작은 각주로 남게 될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